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죠? 변변치 않은 용기에 식재료를 막 때려 넣은 음식에 무슨 맛이 느껴지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던 그녀가 한국 음식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타 주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클로이 모레스입니다.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제 성격 때문인지 캠퍼스 주변의 음식점들을 탐방하는 것이 저의 작은 즐거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새로운 푸드트럭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는데 트럭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상한 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종이컵 안에 형형색색의 재료들이 엉켜 있었죠. 채소, 고기, 계란 등이 종이컵에 꽉꽉 채워져 있었는데 그 밑에 밥 같은 것이 깔려 있어 이걸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파는 거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에 뿌려진 색색깔 소스까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너도 나도 그 음식을 먹으려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지 호기심에 이끌려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 앞에 있던 학생들이 컵밥이라고 다들 그걸 주문하더라고요. 저도 따라 주문했는데 트럭 주인분이 제게 매운 정도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매운 걸 잘 먹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진했던 거죠.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제 입안에서 일어난 감각의 폭발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가 따뜻한 밥과 어우러지고 아삭한 채소의 식감과 부드러운 고기가 조화를 이루는데 이건 정말 제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다른 거였어요. 매운맛에 눈물이 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도 놀라웠죠. 먹기 전에는 전혀 먹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었는데 먹은 후 저는 180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경영학도로서 이 음식에 즉시 매료된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컵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동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실용성까지, 이건 분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국의 컵밥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로워졌죠. 한국에서는 이미 길거리 음식으로 대중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푸드트럭을 찾아갔을 때의 일은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 전날의 매운맛이 조금 부담되어서 덜 맵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사장님은 어제는 매운 거 잘 먹는다더니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날 저는 덜 매운 버전을 시켰는데 이게 오히려 한국 음식의 더 다양한 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장님과 저는 점점 대화를 많이 나누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음식을 만들 때의 정성과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맛, 그리고 보는 즐거움까지 고려한다는 점이 경영학도인 제 관점에서는 매우 흥미로웠죠. 컵밥을 처음 맛본 날부터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매일 그 푸드트럭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메뉴 하나하나를 시도해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곧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서 이민 와서 사교적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웃긴 건 제가 불고기 컵밥을 처음 먹었을 때의 일이에요.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이게 정말 소고기 맞나요?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당연히 진짜 소고기죠. 한국 음식에서 가짜를 쓴다고 생각하셨나요? 라며 약간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음식에서는 재료의 신선도와 품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은 제가 수업 때문에 점심시간을 놓쳐서 오후 3시가 다 되어서야 푸드트럭에 갔어요. 이미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는데 사장님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다며 따뜻하게 컵밥을 만들어주셨죠.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경영학도로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컵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다양한 맛을 낸다는 컨셉.
테이크아웃에 최적화된 포장,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점, 이 모든 것이 현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었죠.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장님은 각각의 메뉴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예를 들어 비빔밥 스타일의 컵밥은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 가장 든든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즐기고 싶어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욕구를 고려한 한국 고시촌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재료들은 한국의 궁중 음식에서 들어가는 야채와 고기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적 의미도 있었고, 매운맛은 한국이 사랑하는 고추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제 졸업 논문 주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의 이런 훌륭한 음식 문화가 미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패스트푸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대안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다룬 영상을 보게 됐어요. 컵밥뿐만 아니라 떡볶이, 호떡, 붕어빵 등 수많은 길거리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음식들이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졸업 후 한국에 가서 이 음식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연구해 보기로 한 거죠. 단순히 컵밥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음식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사장님께 이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놀라시다가 이내 환히 웃으시며 한국에 가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라고 하셨죠. 그리고 덧붙이시길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푸드트럭에서 우연히 맛본 컵밥 한 그릇이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경영학도였던 제가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부터가 큰 과제였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먹은 뒤였어요. 컵밥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로 저를 이끌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지난 학기 성적이 나왔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영학 전공 수업에서 A를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펼쳐 한국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경영학을 전공하고 음식 문화를 연구하러 한국에 간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더 심하셨죠. 네가 푸드 비즈니스를 연구한다고. 너는 맥도날드 햄버거 주문도 헷갈리는 애가 무슨 수로 한국 음식을 연구한단 말이니? 라고 하시면서 기대는 하나도 없는 듯한 말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뒤였어요. 부모님께 제가 준비한 상세한 계획을 보여드렸죠. 한국의 식품산업 현황,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성장세, 그리고 제가 구상한 연구 계획까지 특히 사장님의 컵밥 사례를 들며 어떻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미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100마디 말보다는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푸드트럭에 갔는데 두 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 길거리 트럭 앞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표정을 보고 너무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한국 음식의 비즈니스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식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식의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한국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연구 계획서 작성부터 현지 식당들과의 인터뷰 섭외, 비자 신청까지 사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죠. 특히 웃긴 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예요.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음식 이름은 외웠는데 정작 인터뷰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못해서 난감했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SNS였어요. 한국의 식당들과 미리 연락을 취하고 음식 문화 전문가들을 찾아보고 특히 각 지역의 대표 음식점들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전통 시장부터 현대적인 푸드코트까지
모든 형태의 음식 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죠. 출발 한 달 전부터는 본격적인 현지 조사 계획을 세웠어요. 지역별로 유명 식당과 시장을 정리하고 인터뷰 질문지도 만들었죠. 한국의 요식업 전문 잡지도 구독하고 식품 산업 관련 논문도 찾아봤어요. 그러다 재미있는 실수도 했죠. 한국어로 이메일을 보내려다가 번역기를 잘못 써서 안녕하세요 대신 안녕히 가세요라고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시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연구 계획서를 쓸 때예요. 교수님께서 패스트푸드의 현지화 전략이란 주제를 추천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전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는지 연구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처음엔 걱정하시더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고는 이런 열정이면 뭐든 해낼 수 있겠어라고 인정해 주셨죠. 비자 인터뷰 때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심사관이 왜 하필 한국 음식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김 사장님이 주신 고추장 소스를 꺼내들고 설명을 시작했죠. 이런 소스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내보고 싶습니다. 심사관님이 웃으시면서 음식을 연구하러 가는 게 맞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룸메이트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나 봐요. 방 안에 한국 음식점 지도를 붙여놓고 매일 밤 한국어로 인터뷰 연습하는 걸 보더니 넌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 가면 나도 먹방 찍어서 보내줘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사장님을 찾아갔을 때 뜻밖의 선물을 받았어요. 작은 노트였는데 거기엔 한국의 유명한 식당 사장님들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가볼 만한 곳은 미리 연락은 다 해놨어. 찾아가면 반겨주실 거야.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연구 계획을 검토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3개월간의 빽빽한 일정이 띄워져 있었죠. 시장 조사, 인터뷰, 현장 관찰 등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셨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사장님의 트럭을 돌아봤어요.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제 연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의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이자 비즈니스다. 이제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의 첫 주를 보내고 저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미식 도시라는 전주를 첫 연구 지역으로 선택한 건 사장님의 추천 때문이었어요. 진정한 한식의 정수를 보고 싶다면 전주부터 가봐요라는 말씀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전주행 기차에서부터 재미있는 일이 시작됐어요. 옆자리 할머니께서 도시락을 드시고 있는 것이었어요. 컵밥에서 보았던 재료들이 사각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나 먹고 싶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인지 할머니께서는 한국 젓가락을 말없이 건네주시면서 먹어보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고맙다는 표정으로 불고기 반찬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한국 젓가락질에 그만 도시락 안에 자꾸 떨어뜨렸습니다. 알겠다는 표정으로 플라스틱 포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한국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전주의 관광지도를 꺼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가 왜 이곳에 가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알겠다며 지도를 가리키며 꼭 가야 할 곳을 콕 집어주시며 꼭 봐야 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전주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옥마을의 유명한 비빔밥 집이었어요. 경영 분석을 위해 준비해간 질문지를 꺼내들고 사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했죠. 사장님은 제 질문지를 쓱 보시더니 아가씨, 장사는 종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맛부터 바라는 듯한 표정으로 비빔밥 한 그릇을 내오셨어요. 그 비빔밥을 먹으면서 저는 제 연구 방식이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장님은 제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시더니 매일 와서 한 그릇씩 먹어봐. 그러다 보면 우리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라고 서툰 영어와 바디랭귀지로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그 식당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손님으로 음식을 먹으며 관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이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시간대에 손님이 가장 많은지, 식재료는 어디서 공수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등등. 특히 재미있었던 건 비빔밥 고추장을 따로 담아주실 때였어요. 제가 매운 걸 잘 먹어요라고 호언장담했다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시곤 다음부터는 외국인 매운맛으로 조절해서 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사장님만의 노하우였어요. 손님 얼굴만 보고도 매운맛을 조절해서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쁜 점심시간에 서빙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다면서 사장님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경영학도로서 이보다 좋은 현장 연구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흔쾌히 수락했죠. 처음에는 정말 정신 없었어요. 주문을 받으러 가면 한국어를 못 알아듣고 테이블 번호도 헷갈리고 손님들은 외국인 서빙 직원을 신기하게 쳐다보시면서도 따뜻하게 기다려주셨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어느 날은 비빔밥을 서빙하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그릇은 안 엎었지만 고추장이 손님 옷에 살짝 튀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영어로 I am sorry를 연발했더니 오히려 손님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다독여 주셨죠. 이렇게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방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릇 나르기와 설거지 정도였는데 점점 식재료 손질하는 법도 배우게 됐죠. 채소를 다듬으면서 사장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면 30년 장사 비결을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식재료 관리 방식이었어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적정 재고량 유지하기, 계절별 식재료 가격 변동에 대처하는 법까지 이런 건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현장의 지혜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는 저도 모르게 한국어 실력이 늘어 있었어요. 비빔밥 하나요? 고추장 더 드릴까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주방에서 쓰는 용어들도 자연스럽게 익혔죠. 사장님은 이제 한국 며느리감이 다 됐네라며 농담하시곤 했어요. 전주에서의 시간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차가운 데이터와 수치만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 정성,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의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마지막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비법 고추장을 작은 통에 담아주셨어요. 이제 아가씨도 우리 가게의 역사가 됐으니 이건 선물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비즈니스의 성공은 단순히 수익이나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있다는 걸요. 전주에서의 마지막 날 비빔밥집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제가 부산을 가볼 계획이라고 하자 사장님이 크게 웃으시더니 아이고, 육지 음식만 보다가 바다를 가는구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자갈치 시장의 한 지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전주의 비빔밥과 부산의 회는 한국 음식의 두 축이라나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 전주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해 보았어요. 숫자와 차트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정성이라는 가치를 알게 된 거죠. 부산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 설렘 반 긴장 반인 상태로 메모장을 펼쳤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반긴 건 바다 내음과 함께 길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생선 냄새였어요. 전주의 고소한 콩나물 국밥 향과는 전혀 다른 날것의 매력이었죠. 자갈치 시장으로 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 캐리어를 보시더니 먼 데서 왔나 보네. 부산에 오면 회는 묵고 가야제 라고 하시는 말투가 정확히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외국인을 반기는 말이란 걸 눈치챘습니다. 부산 사투리는 전라도와는 다르게 흥미로운 어조라 재미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아저씨가 아가씨, 어데 가노? 라고 물어보셨죠. 저는 한국어를 조금 배워서 아가씨는 저를 부르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다시 어디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고 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부산 사투리 공부에 재미를 붙였어요. 이게 다 먹고 되게 맛있네 같은 표현들을 노트에 적어가며 연습했죠. 시장 상인들은 제가 사투리로 말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웃으셨어요. 이래 배우면 부산 며느리감이 될 기다. 라며 웃으시는데 그게 또 재미있었죠. 부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어묵 공장을 방문한 일이었어요. 횟집 사장님의 소개로 부산의 유명한 어묵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전주의 비빔밥이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면 부산의 어묵 공장은 전통과 현대적 기술이 결합된 모습이었어요. 자동화된 생산 라인과 함께 여전히 손으로 직접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공존하고 있었죠. 공장 대표님은 흥미로운 사업 모델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을 구분합니다. 내수용은 전통 맛을 유지하고 수출용은 현지인 입맛에 맞게 조정하죠. 이런 전략 덕분에 부산 어묵이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까지 수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영학도로서 이런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웃겼던 건 어묵 시식할 때였어요. 다양한 맛의 어묵을 먹어보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건 우리가 미국 시장용으로 개발 중인 치즈 어묵인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죠. 솔직히 말하자면 제 입맛에는 너무 짜고 달았어요. 하지만 정중하게 미국인들은 좀 더 담백한 걸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이 메모하시면서 역시 현지인의 의견이 중요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횟집 사장님이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독특하게 생긴 생선 모양의 도자기 젓가락 받침이었죠. 요거는 우리 집 막내딸이 만든 건데 미국 가서 한국 음식 먹을 때 쓰라고 하시면서요. 그 작은 선물에 담긴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기차역으로 떠나는 날 시장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다음에는 회썰기 배우러 와라고 외치시는 할머니부터 연구 잘 마치면 우리 가게 소개도 해달라고 하시는 아저씨까지 전주에서 정을 배웠다면 부산에서는 흥을 배운 것 같았어요. 기차 안에서 지난 2주를 돌아보니 제 연구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음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려 했는데 이제는 음식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더 관심이 생겼거든요. 전주의 정성과 부산의 활기찬 에너지, 이 두 가지 다른 매력이 한국 음식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목적지는 제주도였어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음식 문화가 기다리고 있겠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에 부풀었어요.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전주에서 발견한 정성의 가치, 부산에서 목격한 활력의 에너지, 이제 섬이라는 독특한 환경에 제주도에서는 어떤 음식 문화를 취재할 수 있을지 기대에 부풀었죠.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건 확실히 다른 공기였어요. 바다 내음과 함께 어딘가 신선한 감귤향이 섞여 있는 듯 했죠. 공항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컵밥 사장님의 지인인 제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윤 여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왔구나. 우리 제주 음식 맛보러 온 거지. 윤 여사님이 능숙한 영어로 정겹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길에서 여사님은 제주도의 역사와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해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계속 녹음기를 돌렸죠.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긴 건 향긋한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윤 여사님께서 오늘 제주에 이쁜 학생 온다고 아침부터 준비했지라며 밥상을 차리셨죠. 그런데 제가 알던 된장찌개와는 조금 달랐어요. 국물에 해산물이 듬뿍 들어있었거든요. 이건 제주식 몽국이라고 해. 말미잘을 넣고 끓인 거야. 윤 여사님의 설명에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말미잘이라니, 하지만 취재를 위해서라도 맛봐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 떠먹어보니 이상하게도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었죠. 즉시 카메라를 꺼내 그 순간을 담았어요. 분명 논문에 좋은 소재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제주 음식 취재가 시작됐어요. 여사님께서 저를 동네 시장으로 데려가셨는데 이곳은 전주나 부산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귤과 흑돼지,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이었어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인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들의 이야기야말로 제주 음식 문화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니까요. 시장에서 가장 웃겼던 순간은 제가 한라봉을 처음 봤을 때였어요. 이건 뭔가요? 귤인데 왜 이렇게 큰가요? 라고 물었더니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다 웃으시면서 미국 사람들은 한라봉도 모른다며 놀리시더라고요. 윤 여사님은 즉석에서 하나를 까서 저에게 건네주셨는데 그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설명하는 문장을 바로 메모했어요. 제주도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음식과 자연의 관계였어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농부, 어부, 요리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제주의 자연환경이 음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죠. 제주 음식은 바람과 돌, 바다가 만든 거라고 하셨고요. 화산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농사짓기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독특한 식문화가 발달했는지 취재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셋째 날에는 정말 특별한 취재 기회를 얻었어요. 여사님은 오랫동안 해녀 일을 배우셨다고 해서 해녀 음식에 대해 여쭤봤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해녀들이 모이는 날인데 같이 가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녀들의 작업 현장을 직접 취재하게 됐어요.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 먹는 돌미역죽부터 작업 후 모여 나누는 해산물 뚝배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녀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공동체 정신이 음식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해녀 할머니들과의 인터뷰는 제 취재의 백미였어요. 80대 최고령 해녀부터 30대 젊은 해녀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제주 음식 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었죠. 바다가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는 게 제주 음식의 정신이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제주도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취재 순간은 멜젓 김치를 처음 접했을 때였어요. 게스트하우스 저녁 식사 때 윤 여사님이 특별히 준비하셨다며 내놓으셨는데 한 입 먹자마자 그 강렬한 향에 눈물이 핑 돌았죠. 그 모습을 사람들은 재미있게 찍어주셨고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런 솔직한 반응도 좋은 소재가 되겠다 싶었어요. 제주에서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취재한 부분은 지역성의 브랜드화였어요. 흑돼지, 한라봉, 옥돔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제주도의 상징이 되고 그것이 관광 자원으로 연결되는지를 심층 취재했죠. 특히 제주 흑돼지 농장 주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리적 표시제가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생생한 사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취재 에피소드는 전통술인 오매기술을 맛보던 날이었어요. 여사님의 지인 술도가를 방문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촬영 중에 실수로 카메라 삼각대가 넘어져 오매기술이 든 그릇을 엎어버렸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술도가 주인께서 괜찮아. 이렇게 흘린 술이 귀신의 몫이라고 우리는 믿어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바다가 됐고 오히려 더 친근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이어갈 수 있었죠. 제주에서 보낸 열흘 동안의 취재는 정말 특별했어요.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이 만들어낸 독특한 음식 문화, 그리고 그것을 관광 자원으로 승화시킨 비즈니스 전략까지 저는 제 취재 노트에 가장 현대적인 전통이라고 적었어요. 제주 음식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윤 여사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손수 담그신 귤청이었죠. 기사 쓸 때 이거 한 스푼 타서 마시면 제주가 생각날 거야.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취재를 통해 만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 기사에 담고 싶은 진정한 가치였거든요. 제주공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라산을 바라봤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 이 모든 취재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었죠. 전주의 정성, 부산의 활력, 그리고 제주의 자연, 이 세 도시를 통해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하면 깊은 인상을 주는 음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올라오는 비행기 내내 고민했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배운 음식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레지던트 하우스에 한동안 틀어박혔어요. 수천 장의 사진, 수십 시간의 인터뷰 녹음, 그리고 빼곡히 적은 메모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비니지스로 만들어낼지 고민이 깊어졌죠. 우선 서울에 머물면서 내 손으로 한국에서 배운 음식을 만들어보자 생각했습니다. 먼저 전주 비빔밥 사장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직접 비빔밥을 만들어봤어요. 물론 사장님의 맛에는 비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한국 음식을 만든다는 게 감격스러웠죠. 사진도 열심히 찍어서 미국 학교의 룸메이트에게 보냈어요. 정말 너가 만든 음식이야? 라고 놀라며 룸메이트는 감탄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하고 취재한 것들과 직접 두 손으로 만들어 본 음식은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생각했던 음식 비즈니스 연구는 어느새 훨씬 더 깊고 넓은 주제로 확장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경영 분석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취재의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민 끝에 저는 사업 모델 연구 논문이 아닌 멀티미디어 웹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경영학도이긴 하지만 전공 수업에서 배운 디지털 마케팅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제목은 한 그릇의 이야기, 한국 음식에 담긴 정성과 혁신으로 정했어요.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컵밥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였어요. 사장님, 제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컵밥 하나가 어떻게 문화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사장님은 제 말을 들으시더니 그걸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웹 다큐멘터리 제작에 돌입했어요. 하지만 곧 닥친 장벽은 기술적인 한계였죠. 동영상 편집, 웹사이트 디자인, 모두 제가 능숙하지 못한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영상을 미국 학교에 있는 미디어 영상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보내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재미있는 프로젝트였는지 같은 과 한국 친구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인이면 조금 더 영상의 의도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찍은 음식 사진과 영상은 한층 다채롭고 입체적인 느낌의 한국 정서를 표현하는 영상으로 거듭났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막을 넣는 측면에서도 사투리 해석을 적절하게 옮기면서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 넣었습니다. 영상을 다 만들고 나니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음식을 통해 보는 한국인의 정서와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멋지게 재탄생되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전주, 부산, 제주에서 함께 지내던 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겼는지 피드백을 받고 싶었거든요. 전주 비빔밥 사장님은 영상을 보시고는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다니 하시면서 뭉클해하셨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서울 한강변에서 마지막 취재를 진행했어요.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 어묵, 순대, 이 모든 길거리 음식이 어떻게 한국인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지 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걸 보시더니 외국 방송사에서 왔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학생이라고 하자 갑자기 제 팔을 잡으시며 그럼 우리 아들 좀 소개해줄까? 잘생겼어. 라고 하시는 바람에 주변 손님들이 모두 웃음바다가 됐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웹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영학적 시각으로 한국 음식을 연구하려 했던 제가 이제는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컵밥 사장님의 푸드트럭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죠. 메뉴판에 해산물 컵밥 같은 새로운 메뉴들이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내가 보낸 사진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어라며 웃으셨어요. 저는 사장님께 웹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렸어요. 영상이 끝나자 사장님은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답이구나. 음식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란다. 경영학과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이 웹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교수님들은 제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넘어 문화적 맥락에서 음식 산업을 바라본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죠. 심지어 한 교수님은 이것은 경영학 논문이라기보다 문화 인류학 연구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가장 큰 칭찬으로 들렸어요. 졸업 후 저는 뜻밖의 진로를 선택했어요. 푸드 저널리즘 분야로 진출하기로 한 거죠.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특히 소외된 지역의 전통 음식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가끔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이나 된장으로 요리를 해볼 때면 전주 비빔밥 사장님, 부산 횟집 아저씨,
제주 해녀 할머니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들은 제게 단순히 취재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소중한 스승들이 되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보고 싶어요. 컵밥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은 모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